네, 자,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원가 그리고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유형자산 공부에서 이 감가상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가상각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무엇이냐? 보기 1, 2, 3, 4 나오면 그 보기 중에서 감가상각의 설명을 가장 잘한 거 찾아라 그러면 이거 찾아야 돼요. 자,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자, 우리가 이 유형자산, 우리 건물이나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용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물리적으로나 시장에서 그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기계 같은 건 뭐 사고 나서 그 다음날 팔려고 그러면 가격이 뚝 떨어져 있죠? 네. 차량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사가지고 아직 타보지도 않고 금방 사자마자 되팔려고 그러면 몇백만 원 쑥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경과하면 그 가치가 감소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형자산이. 그것을 우리가 감가라고 하는 건데 이 감가 부분을 우리가 바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예. 유형자산을 자산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자산이냐 이걸. 계속 그만큼의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1,000만 원을 주고 유형자산을 취득했으면 이것이 계속 1,000만 원의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 기간하는 동안에 비용으로 이걸 배분해야 된다. 가치 감소분에 대해서. 그것이 감가상각의 개념입니다. 사용 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그러려면은 이 감가상각이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얼마로 결정할 것인지 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론 시험에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왜 안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토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나요? 아니죠. 토지는 좀 특이하죠. 또 시간이 경과해서 가치가 감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토지가 가격 떨어지는 건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올랐으면 올랐지. 그래서 그걸 가치 감소분에 대해서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한다는 작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토지는. 그래서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것이고, 건설 중인 자산은 나중에 감가상각 하면 돼요.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의 취득원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확정이 안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려면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 즉 취득원가나 장부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 취득원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어떠한 금액이냐? 취득한 금액에서 잔존 가치를 뺀 것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예. 취득 금액은 아까 취득 시 들어가는 취득 시 그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해서 취득 원가가 결정되고요. 그다음에 잔존 가치는 뭐냐? 잔존 가치는 이겁니다. 내용연수, 자산을 내용연수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사용하였다고 가정하여 처분 시 받는 금액을 내용연수라고 그래요. 내용연수가 아니라 잔존가치라고 그래요. 처분 시 받는 금액을 잔존가치라 한다. 내용연수라는 것은 그 바로 밑에 나옵니다.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기간을 말하는 건데 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용 기간이죠. 기대된다는 것은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한다. 그래서 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그것을 앞으로 감가상각할 때는 내용연수라고 할 거예요. 내용연수. 그리고 잔존가치다 그러면 처분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 처분 시는 지금 당장 처분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내용연수 동안 다 사용하고 그리고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대부분은 없어요. 잔존가치가 없다고 보는 게 많아요. 비품 같은 거 이런 경우 우리가 뭐 비품 같은 것처럼 무슨 공기청정기라든가 컴퓨터 같은 건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처분하려면 돈을 받기는커녕 또 처리비를 줘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내용연수 다 돼서 팔려면은 근데 잔존가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인정이 되는 것도 있지만 자, 그래서 잔존가치는 모두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분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다 사용하고 나서 그걸 잔존가치라 한다. 자, 잔존가치 뺀 것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 그리고 내용연수는 사용 가능한 기간.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감가상각 방법이 있어요. 이 감가상각 방법이 바로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과 이 내용연수를 적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좀 더 체감잔액법을 나누어 보면 네 가지가 됩니다. 정액법, 정률법, 연소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데 시험에서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주로 시험에 나와요. 연소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은 그다지 출제 빈도가 FAT 1급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액법. 자, 그러기 전에 왜 체감잔액이라고 하느냐? 체감잔액이라고. 이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을 체감잔액법이라고 하는 이유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두 가지는요, 정률법, 연수합계법은 그래프로 표현하자면은 가로축이 기간이고 세로축이 금액, 감가상각을 하는 금액이라고, 금액축이라고 보시고요. 그림을 그렸을 때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은요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첫 해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상각을 합니다. 감가상각을 첫 해에.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강을 해요. 그래서 체감 점점 감소한다. 금액이 감가상각 금액이 점점 감소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 체감 잔액법의 앞에 있는 이 정액법은 말 그대로 정액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다 이거예요. 이게 정액법.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은 체감 잔액법이니까 정률법 또는 연수합계법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아, 체감잔액법은 이런 흐름을 보이는 거다. 정률법, 연수합계법이. 그런데 정액법은 똑같아요. 매년 똑같은 금액이 감가상각비로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량 비례법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생산량 비례법은 그래프로 미리 추세를 그려볼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생산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해당 회계연도에 생산량이 증가할지 하락할지 모르잖아요. 증가하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하락하면 조금 하고 이런 얘기를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프로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액법 공식부터 보세요.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가지고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니까 내용연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공식이 정액법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괄호 웃고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만약에 5년이다. 그러면 5분의 1씩 5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도 5분의 1. 세 번째도 5분의 1. 네 번째도 5분의 1. 마지막 5차년도에도 5분의 1. 그러면 다 5분의 5가 없어지죠? 그래서 곱하기 5분의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누기 5 해도 되죠? 곱하기 5분의 1이나 나누기 5 같은 거니까요. 가장 간단합니다. 정액법. 잔존가치만 알려주면 취득원가에서 딱 빼가지고 나누기 내용연수 해버리면 1년에 얼마씩 하는지 딱 나와요. 되게 간단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정률법 공식 보겠습니다. 정률법은 우리가 이제 그 정률이라는 것이 정해지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요. 고정자산을 우리 회사가 이제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등록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차량을 하나 등록을 했다. 차량은 정률법을 안 쓰니까 기계장치를 하나 등록을 샀다고 보겠습니다. 자, 기계는 기계장치 코드 001 포장 기계 취득일은 2020년 10월 28일 날 취득을 했다. 그럼 신규로 취득했으니까 여기다가 8천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상각 방법이 정률법 이렇게 되어 있죠? 정률법. 예. 기계장치는 정률법을 많이 써요. 정률법. 그리고 내용연수를 여기다 딱 입력하면은 여기에 몇 프로 정률이 딱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 기계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정하기로 했다. 요 밑에 여기 5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0.451 나오죠? 0.451 비율로 말하면 45.1%라는 얘기죠? 0.451 그래서 이 0.451이 정률이 되는 겁니다. 정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해에는 요 8천만 원에 0.451 곱하면은 1년치 감가상각비가 돼요. 예, 8천만 원 곱하기 0.451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산기에는 지금 3,608만 원이 나왔어요. 3,608만 원. 첫 해에 엄청나게 많이 해버리죠? 정률법이 원래 그래요. 정률법은 아까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첫 해에 왕창 감가상각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회사 상각비가 902만 원으로 나와 있죠? 왜 그럴까요? 10월 달에 샀잖아요. 이 기계, 포장기계를 10월에 샀기 때문에 저는 지금 0.451을 곱한 거는 이건 1년치예요. 1년치. 12달 거.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은 어떻게 했냐면 10월 달에 샀으면 10월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10, 11, 12. 이 금액에다가 3달 곱하고 12로 나눠야 돼요. 12분의 3. 그래서 곱하기 3 나누기 12 나겠더니 이와 똑같은 금액 나옵니다. 이거만큼 나오죠. 이렇게 딱 계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실무할 때, 즉 전표 입력할 때. 왜냐하면 다 이게 회계 프로그램이잖아요. 취득금액 얼마, 감가상각 방법은 무엇, 내용연수 몇 년 넣으면 지가 알아서 계산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론시험이라는 거죠. 이론시험. 이론시험은 계산하는 방법을 아는지 물어본다 이거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정률이 무엇이냐? 내용연수를 정하면 이 정률이 계산된다. 예, 그것이 정률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정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안 하고 정률 몇 퍼센트 딱 알려줍니다. 이 정률은. 정률 몇 퍼센트 딱 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률법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는 취득원가만 사용했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샘플로 아까 이 프로그램에 넣었던 것은 8천만 원만 사용했죠. 여기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는데 취득원가만 이용했던 것은 첫 해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첫 해에는 없어요. 예. 첫 해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은 두 번째 해부터 있는 거죠. 두 번째 해부터. 그래서 작년까지 감가상각 한 거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정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제가 여기서 지금 이거는 2020년도 감가상각비입니다. 이게 3개월치만 해당되는 거예요. 3개월. 그러면 2021년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 이건 12달치입니다. 12개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8천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요 902만 원을 뺄 거예요. 빼가지고 요 정률 0.451 곱하면 돼요. 그게 2000년도, 2021년도의 감가상각비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8천만 원에서 902만 원을 뺀 다음에 그 금액에다가 0.451을 곱해 보세요.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계산한 거 가지고. 계산 자꾸 해봐야 돼요. 좀 각자 하세요.
네, 계산하셨죠? 네. 오선숙 씨 어디 계신가요? 얼마 나와요? (8천만 원) 빼기 (902만 원) 거기에다가 45.1% 0.451을 곱합니다. 네? 계산기를 믿으세요. 그냥 나온 대로 얘기하시면 돼. 굉장히 숫자가 크게 나올 텐데요. 그렇죠. 예. 3200 011 98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체감 잔액법인데 왜 첫 해에 9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두 번째 해에는 3,200만 원이나 나오느냐? 그건 3개월하고 그 차이예요. 아시겠죠? 예. 요 900만 원은 3개월치였고 우리 2021년도는 1년치니까 요거 3개월치니까 4배로 따지면 49, 36, 3,600이잖아요. 49, 36, 3,600만 원이라죠. 그래서 3,200으로 800만 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체감잔액법이라는 거죠. 첫 해에는 3,600, 두 번째에는 3,200 이렇게 뚝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계산이지만 계산기를 이용해서 자꾸 써보셔야 여러분 되겠습니다. 예, 평소에 계산기 안 쓰셨더라도 이거 회계해서 계산기 하실 때는 계산기를 꼭 쓰시고요. 컴퓨터가 오늘은 켜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컴퓨터 켜져 있을 때는 요 계산기,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 이게 쓰시면 시험장에서 이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는 못 쓰는데요. 핸드폰 계산기가 이 손계산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 가실 때는 핸드폰은 꺼가지고 가방에 다 넣으라고 그러니까요. 핸드폰은 못 쓰는 거고 시험장에서는 계산기 또는 컴퓨터 계산기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정률법, 정액법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아셨죠? 네. 두 가지로 주로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혹시 연수합계법과 생산량 비례법 문제가 혹시 나오면 제가 그때 이 공식은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에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계산이 되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계산이 되면 이렇게 합니다. 보고기간 말에 합니다. 보고기간 말에 당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금액을 감가상각비 비용 발생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기입한다. 감가상각비는 비용 발생이에요. 비용 발생.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 설명이 있네요.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 네, 차감 계정이 참 많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 또 우리 재고자산 배울 때는 뭘 했나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 이렇게요.
차감 계정들이 그때그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을 시켜요. 빼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 밑에 뭐냐? 그렇다면 이 차감 계정을 뺀 금액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장부금액이라고 한다. 장부금액이라고 한다 이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라는 말은 자 밑에 이 계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건물의 취득을 50만 원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까지 1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10만 원. 그러면 요 40만 원이 이 건물의 장부금액이 된다. 이 건물의 장부금액. 여기. 그래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우리 책에서 나온 것처럼 재무상태표가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하면 더 안 보이나요? 흐릿하긴 합니다만은 유형자산 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 건물 하나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인쇄 버전으로 해가지고 글씨가 막 이렇게 퍼져서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 건물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토지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으니까 그냥 토지 여기 금액란 이쪽에다 바로 써버렸죠. 그런데 건물 보세요. 건물 5,900만 원.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2,200만 원. 그러면 3,700 남았죠? 장부금액이. 여기다 3,700 써놨어요. 장부금액이 뭐에 들어가요? 유형자산의 요 합계에 더해지는 거예요. 네. 유형자산의 현재 합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유형자산의 취득금액을 가서 더하는 게 아니라 장부금액 더해가지고 유형자산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유형자산의 합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은 이게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도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금액란이 지금 조회 화면으로 보니까 글씨가 선명하죠. 금액란이 금액 이래 놓고 이렇게 칸이 두 칸 쳐졌죠. 두 칸 쳐졌는데 밑에 다시 아까 그 자리로 와보면은 건물의 금액란 중에 오른쪽 금액에 있는 6,700 이게 장부금액이다 이겁니다. 취득금액에서 요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거예요. 기계장치도 그렇죠. 9,800이 취득금액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3,200 빼면 6,600. 그래서 장부금액이 뭐냐? 장부금액이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이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감가상각을 할 때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 알았어요. 회계 처리는 뭐라고 그랬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비용 발생,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유형자산에서 차감, 즉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자산 감소죠. 그렇죠? 자산 감소. 비용 발생 자산 감소예요.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하게 되면. 자, 그러면 그렇게 감가상각을 하다가 중도나 어느 시기에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시 회계 처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처분 시 금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에 대한 금액을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장부 금액이 작고 처분 금액이 클 때는 무슨 얘기냐면 그 유형자산의 취득금액이 1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5만 원인데 돈은 7만 원을 받았다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2만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분계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자, 유형자산 대변에 처분했기 때문에 대변에 기록해야죠. 이때 기록할 때는 장부금액을 쓰는 게 아니에요. 취득금액으로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취득금액 써주고 차감계정도 없애줘야 되잖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감가상각할 때 차감계정 대변에 만들어놨죠? 처분할 때는 너도 없어져야죠. 그래서 차감계정 반대쪽 설정할 때 대변에 설정된 것은 없어질 때는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 똑같이 없어집니다. 취득금액 없어지고 차감계정 없어지고 취득할 때 유형자산은 취득할 때 차변에 기록하죠. 처분할 때는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 10만 원 처분할 때는 또 감가상각 누계액은 설정할 때 대변에 설정하죠. 처분할 때 차변에 와서 없어져요. 그러면 취득은 10만 원에 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5만 원이라는 얘기는 이 건물의 장부 금액이 5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7만 원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현금이 7만 원 들어오죠? 그러면 2만 원이 뭐냐?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거래 후 결합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수익이에요. 네, 수익 발생해가지고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네.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실무할 때는 부가세를 배워가지고 이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 실제 시험에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나와요. 예, 건물 처분하면 분계가 이렇게 끝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면세 사업자가 아니면 대부분 과세 사업자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유형자산 처분할 때 부가세가 붙어요. 부가세 분계까지 여기 나중에 넣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부가세 이론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무시한 겁니다. 그걸 부가세 부분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지금 이 분계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서 실무할 때는요. 여러분 전표 입력할 때는 부가세 넣어서 전표 입력할 거예요. 자, 그 밑에 거는 뭐냐? 자, 그 밑에 보시면은요. 반대의 경우입니다. 장부 금액이 더 커요. 취득 금액보다. 아니, 처분 금액보다. 파는 금액보다. 그럴 때는 손실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손실이 나온다. 어떤 얘기냐? 유형자산 그 건물 10만 원에 샀던 거를 오늘 팔았는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5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를 받았냐면은 4만 원을 받았어요. 현금 4만 원 받고 팔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손실이 1만 원 발생했죠. 이렇게 분계가 된다는 거죠. 아까는 10만 원에 취득한 건물을 7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했고 지금은 10만 원에 취득한 것을 4만 원을 받았다고 해봤어요.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앞에 거와 똑같이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절반이 감가상각 됐었어요. 그러면 장부 금액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인데 4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만 원은
처분 손실. 개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건물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 기계장치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 차량 운반구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 처분 손실 개정 과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변의 유형자산은 실제로 유형자산이 아니죠. 건물일 때는 건물, 기계장치일 때는 기계장치, 비품이면 비품,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 그때 달라집니다. 예, 그때 달라지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코드가 다 달라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감가상각 누계액이 건물 밑에도 있고 기계장치 밑에도 있고 차량 운반구 밑에도 있고 비품 밑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에 재무상태표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게 다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독립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개정 과목 나중에 실기할 때 한번 쭉 둘러보실 겁니다만은 개정 과목의 자산 개정 과목의 비유동 자산에서 유형 자산을 딱 보게 되면은요, 건물 밑에 202번이 코드인데 203에다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이다 하고 만들어 놨고, 또 구축물 204번인데 그 밑에다 205번 해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 또 하나 만들어 놨고, 보이시죠? 기계장치 206번인데 그 밑에 207번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해서 또 만들어 놨고,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한글 이름은 똑같지만 명칭은 똑같지만 앞에 코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점표 입력할 때는 이걸 구분해서 입력해야 돼요. 예.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할 때는 203번을 꼭 골라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책에 종이에 쓸 때는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쓰면 이 대변에 있는 내용이 건물이면 당연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요 분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뒤에 연습 문제가 많이 나올 테니까 나중에 부가가치세 끝나고 실무에서, 여러분 실무에서 굉장히 여러 번 만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발백중으로 이건 나와요. 예. 1년에 FAT 1급 시험 6번이 있는데요. 유형자산 처분 분계가 안 나온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출제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중요하다. 이거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형자산에 관한 준비된 내용이 다 끝났어요. 유형자산. 굉장히 길게 우리가. 자, 다음은 무형자산 보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유형자산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 또 여기도 똑같아요.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유형자산하고. 그런데 그 뒤에가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 물리적 형태가 없어요. 뭐 가로 세로 몇 미터 이런 게 없다 이거죠.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인데, 이 물리적 형태가 없다 보니까 이 자산의 그 실체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 형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 만약에 우리 회사의 상표권이 2억 원이다라고 딱 잡아놨어요. 그 상표권이 왜 2억 원이지? 한번 보여줘봐. 상표권이 종이로 딱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종이로. 이 상표권의 가치를 어떻게 2억 원으로 2억 원으로 평가했느냐 이거죠. 객관성. 이 무형자산은 그런 객관성을 증명해야 되는 추가적 고려사항이 좀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딱 봐도 저건 공기청정기고 딱 보니까 삼성 브랜드예요.
딱 검색해보면 제가 얼마짜리인지 바로 나와요. 저거 80만 원짜리를 괜히 800만 원이라고 기록하면 금방 들통이 나죠. 유형자산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무형자산은 이게 주관적인 게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 자, 그런데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게 많다 이거예요. 재무상태표의 기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유형자산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추가적 고려사항이라는 거 없어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되느냐?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해야 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어야 한다. 무형자산이 그 자체가 화폐는 아니죠. 그러나 가치가 있는 비화폐성 가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는 것은 아까 유형자산처럼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니더라도 요거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이 부분 이 키워드를 기억을 하세요. 무형자산의 추가적 고려사항이 뭐냐 이거예요.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식별 가능하다는 것은요.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하고 같아요. 어디에 귀속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무형자산만 독립적으로 거래처라든가 타인에게 임대해 줄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그런 식별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무형자산만 별도로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자산이 희생을 하면 안 돼.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사용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용하고 임대해주고 싶으면 임대해주고 돈이 필요하면 처분하고 싶으면 처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기업이 통제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식별 가능, 통제성 이것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식별 가능성과 통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여기서 이게 설명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아시면 돼요. 그 정도 아시면 된다. 자, 그래서 무형자산은요, 통제가 불가능한 교육훈련비라든가 또는 마케팅 비용, 즉 광고 선전비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는 광고를 하는 그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출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가 된다고 해서 다 무형자산은 아니다. 왜? 통제가 어렵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비용으로 인식해버려라. 통제가 된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도 해줄 수가 있고 내가 처분할 수도 있어야 돼. 근데 교육훈련비라는 건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건데 직원을 어떻게 처분합니까? 그러나 그 직원이 우리 회사에 계속 근무만 해준다면 미래 경제적 효익은 기대가 되는 거죠. 잘 훈련된 직원이, 잘 교육된 직원이 있으니까 기업에 기여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효익은 기대되지만 이런 것들은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마케팅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선전비 하면은 우리 회사에 좋은 영업이 잘 될 것이고 기업의 이미지 좋아지니까 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분명히 기대는 되죠.
그러나 이거 역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등재를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무형자산이냐? 다 독립적이고, 즉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거다 이겁니다.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그래서 무형자산 개정 과목은 5개입니다.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그런데 이 산업재산권은 이렇게 세분해서 개정 과목을 나눠서 쓰는 회사도 많아요. 이렇게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것이 다 해당이 되니까 이걸 독립적으로 개정 과목이 이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걸 다 산업재산권이라고. 뭐 그 내용이 뭔지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개정 과목 이름만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그 위에 영업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영업권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 사업자들의 권리금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권리금. 여러분 권리금을 정할 때는요. 우리가 매각할 때 권리금을 정하죠. 예,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학원을 30년을 만약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이 이천시에 아주 좋게 평가가 잘 나 있어요. 또 학원생도 계속 잘 모집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내가 이제 학원을 나도 그만하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친구한테 인계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 보증금 얼마? 컴퓨터가 몇 대지? 해가지고 딱 조사를 해보니까 가령 1억 원이 나왔다고 봐요. 1억 딱 주고 나보고 팔어. 그러면 제가 안 돼. 예. 1억 더 줘. 만약에 그랬다고 볼까요? 그 1억 더 달라는 게 권리금이죠. 권리금. 그게 기업에선 영업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산을 평가해보면 1억인데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주고 사야죠. 근데 이유 없이 더 달라고 그럴까요? 이유를 댈 거 아니에요? 네. 뭐 지금 그런 얘기. 그러니까 기업도 말이죠. 좋은 이미지, 우수한 경영진이나 우수한 그 사원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뛰어난 영업망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위치가 유리하다든지 이 동종의 다른 기업에 비해서 특별히 유리한 자원에 대해서 그런 무형적 자원에 대해서 그것을 경제적으로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영업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할 수 없어요.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 뭐냐면 만약에 저희 학원이 말이죠. 고용노동부에서 아니면 뭐 교육청에서 자산 규모가 뭐 5억이 안 되면은 무슨 사업을 안 준다고 그래. 그래? 그러면 자산을 늘려야지 하고서 제가 우리 회사 영업권을 한 3억을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장부에 딱 올렸습니다. 그리고 근거를 다 쓰면 되죠. 우리 회사는 우리 학원은 위치도 여기가 어디 좋고 우리 회사의 이미지는 어떻고 우리 회사의 뭐 영업망은 어떻고 이런 걸 다 해서 그러므로 이걸 경제적 가치로 하면 3억이다. 이렇게 해서 딱 올렸어요. 인정 안 합니다. 네. 그건 인정이 안 돼요. 그게 바로 내부 창출 영업권이에요. 내부 창출 영업권.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영업권으로 기록할 수 있으려면 매수나 합병이라는 그런 회계를 할 때만 영업권이 그때만 발생하는 거예요. 합병할 때만. 그래서 영업권은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고 요거
내부 창출 영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병 시에만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은 이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이 있다. 광업권 알죠?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면 국가가 다룰 수도 있고, 만약에 필리핀에 가서 금을 채굴한다. 그러면 필리핀 정부에 가서 그 광업권을 획득해야 되죠. 네. 또 만약에 강원도에 가서 석탄을 캐야 되겠다. 그러면 강원도라는 도로부터 그 채굴권을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런 게 광업권입니다.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개발비. 이것이 또 여러분을 또 괴롭힐 수가 있어요. 개발비가. 왜냐면 B자로 끝나는데 이게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자산입니다. 네. 무형자산. 수선비 이런 건 비용이죠. 네. 그런데 이게 개발비지만 비용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시면 신제품과 신기술 등의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여기에 해당되면 개발비가 돼요. 핵심은 뭐냐? 신제품, 신기술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연구활동이 아니에요. 예, 개발활동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연구개발을 그냥 이어서 쓰고 있죠. 연구개발비 하면 그냥 그건 비용이에요.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연구라는 건 궁극적으로 나중에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연구하고 있는 거죠. 예. 연구만 계속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연구를 쭉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딱 연구하면서 어떤 프로젝트가 결정이 됐어요. 이거다. 이거 제품화하면은 굉장한 경영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효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내부적으로 심사해가지고 그러면 그 제품 우리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신제품을 개발을 시작한 그때부터 지출된 비용이에요. 아시겠죠? 연구자 들어가면 개발비가 아닙니다. 개발활동.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는, 그리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개발비로 인정이 된다. 개발비 정의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그러면 사변에 소프트웨어 하면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엑셀이든 뭐 더존 프로그램이든 ERP 프로그램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프로그램을 샀다 그러면 차변에 소프트웨어. 그래서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 이 5개 중에서 영업권에서 내부 창출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개발비에서 요 개발비의 정의 이런 쪽에 정리가 잘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좀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무형자산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